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 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문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고발한다만 고발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빌려준 사람,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용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의 구촌 관련된 인사청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걸 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 드문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과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촉으로서 또 검찰 수사를 했던 느낌으로서 이게 테이블 조작한 거거든요. 결정적 증거를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저도 좀 강심장인데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이 대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대선이라고 절대절명의 엄청난 거고 이게 사실 이런 게 파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에 있어 어떤 투표의 영향을 이걸 만약에 유권자들이 저건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취나 서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유권자에게 혼란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것도 없는 사람을 가공으로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의 동생과 또 아들을 갖다 동원했다고 해요.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연기를 하게 돼서 이걸 녹취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동기가 증언을 했다.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행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완벽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완벽한 범죄 행위인데 완벽 범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완벽한 범죄 행위인데 완전 범죄는 아니죠. 완전 범죄는 아니에요. 완전 범죄는 아니고 완벽한 범죄 행위고 더 잘 아시잖아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사실은 다른 죄에 비해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거 그냥 허위사실 공표 차원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증거까지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까지 조작했기 때문에 단순한 공표하고 또 그걸 공표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 자체는 또 죄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교수님. 네. 그때 당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5월 8일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용주 의원이 네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관계자,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네네. 확인을 했다? 네네네. 김현정 뉴스쇼인가요? 예.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 역대 대선을 치르다 보면 이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 유혹을 받습니다. 예. 첫 번째 유혹을 받는 것은 네거티브를 결정적인 거 한 방만 터뜨리면은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젖어요.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은요. 역대 대선에서 네거티브가 많이 있었고 마치 결정적인 한방, 다시 말해서 뭐 김대엽의 뭐 병풍 뭐 이런 것들이 한방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달라졌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 전문가들은요. 그거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말씀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요 당시에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뭐였었냐면은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급상승. 후보하고 예. 거의 오차 범위,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라는 그런 조사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선거가 쭉 진행되면서 이 두 차례 몇 차례 걸쳐 이제 TV 토론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인 무엇인가 한 방만 터뜨리면은 다시 지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혹을 빨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갑재 씨와 같은 보수층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반의 성공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만 아니면은 안철수가 돼도 보수층에서 절반 성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고, 세 번째는 정윤아 사건 터지면서 자식의 어떤 그 문제는 곧 부모의 책임으로 올라간다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던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겹치면서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유혹을 받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네. 어디 이렇게 남의 집 금고에 돈이 있어 이렇게 보여요. 네네. 그 유혹 느낀다고 교수님 들어서 그 돈 가져 나옵니까? 저희는 안 하죠. 그럼 국민의당은 저희는 안 그런 하죠. 범죄적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에 매몰되면은요. 예.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요. 예. 그런데 저도 20대부터 지금 그 내일 모레 50대인데 이제 선거를 수십 번, 십수 번 치러봤는데 네네. 유혹과 실행과는 완전히 별개 문제 아니에요, 검사님? 아니 실행하면 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 실행을 해서 범죄적 행위인 줄 알고. 네, 다 감옥 가는 건 아니고요. 발각이 되면 감옥을 가죠. 그런데 왜 범죄를 아니 범죄를 이렇게 유도하는 충동적발로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포이에르바하라는 법 철학자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주장한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 강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 강제설. 강제설. 그래서 내가 이 범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익과 고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더 많으면 범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더 온다, 이익보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범죄의 특성은 이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걸리더라도 누가 막아줄 것이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튼튼하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이용주 의원, 그 주위에 지금 아까 김인원 그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 이용주 그분도 20년 된 검사 아니에요? 그렇죠. 부장검사고. 이런 분들이 즐비한데,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정말 결정적인 근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동영상 나왔을 때 몇 번을 검증을 해봤어요. 이게 그 조작된 그 비디오가 아닌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도 보고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돌려보고 조작된 필름이 아닙니다. 그럴 때 공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즐비한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검증도 안 하고 공개했다? 이게 그래서 그 검사님 이해가 가세요? 일단 이제 한 번만 더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이제 모르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이유미 씨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서로 같이 공모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랄지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뭐 그 당원들이랄지 아니면 기자들한테 보낸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알고 있었지 않느냐. 뭐 그게 직접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김인원 부단장도 검사 출신이고 이용주 의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과정을 겪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접촉을 했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입수했냐, 그렇죠. 더군다나. 묻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발표합니까? 묻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같은 동기인데, 동기가 이제 3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동기는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명을 회하겠어요. 그러면 1명이 누군가가 뻔히 드러나는데, 이걸 음성 변조하더라도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나갔을 때, 그 나머지 1명하고 당연히 인터뷰를 할 것이고, 이런 녹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왜 한국에 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만나야 됐는지를 조금만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간과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묵인을 한 것인지 그 두 번째는 위험한 겁니다. 알고도 묵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 차원의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명확히 조사가 돼야겠죠. 이 교수님, 그때 당시에 문상훈 한 분이 실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남자가 3명 있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다녔던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에 있고. 지금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근거를 그대로 추적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나다. 난 이거 얘기한 적 없다. 그 5월 7일이란 말입니다.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5월 7일 정도에 최소한 국민의당은 이거 이상하네? 하고 파악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죠. 왜 안 했어요? 왜 안 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라고요. 하나는 확신범위에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왜냐면은 거기에 그 음성, 그 녹취 파일 이렇게 보면은 본인에 대한 소개도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 문상훈 씨라는 분이 나와서 직접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은 A 씨는 미국에서 안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 난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 사람도 말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조작을 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겠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불안에 안 떨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준서 씨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유미 씨하고 그 주고받은 문자에 보면 선거 끝나면 다 없던 걸로 돼. 고소고발 다 취하니까. 고소고발 다 취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심리가 있을 겁니다. 당시 국민의당이 찾고 있었던 인물은 문상호 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준용 씨 주변 인물로 해서 그런 정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은 거죠. 못 찾으니까 가상의 인물을 AI 인공지능을 만든 거죠. 거짓말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 계속 이유미 씨는 윗선의 지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사에서 더 나올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당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나 또 예산안이나 이런 걸 놓고 국민의당이 이제 탱탱한 가운데 선거 뒤에 서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준서 씨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퉁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혹은 대통령이 이제 요구한 내용들을 받아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취하해내고 그래서 이게 좀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그 바람이 있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깨진 거죠. 그리고요, 고지열 기자님. 그런데 그때 당시 5월 8일 아까 얘기했던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이용주 단장의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이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걸 발표를 했던 김인원 부단장은 본인 명의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본인은 확신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김성호 수석 부단장 그리고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그리고 선거 캠프에 있는 그 위원장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저걸 한번 읽어주시죠.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다. 이용주 의원이 당연하다. 한 명에게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복수의 사람은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네요.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쇼킹한 거죠. 좀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거냐면 문준용 씨가 아버지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해라 이런 말 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확인된 사실. 예. 야.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재인 후보 자체를 겨냥한 파렴치한 행위를 문재인 후보가 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은 그 당시에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되는 거죠. 김 변호사님. 네. 뭐 할 얘기 없어요? 왜 그 카톡을 하고 그러세요? 카톡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료 확인한 건가요? 그럼요. 예. 예. 죄송합니다. 모함을 해서. 제가 사과하고 하야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용주 의원의 이 얘기는 그냥 과장이고 내 말의 신뢰성을 좀 부과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신을 갖고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주 많이 양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미 씨한테 이거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세 사람한테 직접 확인한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평당원이거든. 그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뭐 부위원장은 당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니까요. 그 말을 이용주 의원이 믿었다? 복수의 관계자한테 확인했다는 복수의 관계자가 사실은 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떠왔는가 그 관계된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준석 최고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예. 아니면 이유미 씨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받은 다음에 루트를 어떻게 통해서 확인을 했냐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밑에 직라인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 씨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유미 씨한테 확인하고 이준석 씨한테 확인하는 게 복수의 확인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그 목소리에 맞고 사실에 부합하다는 그런 것을 이유미나 이준석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제보한 사람하고 그렇죠. 또 통화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검찰에서도 이용주 의원도 조사를 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아까 말씀드린 김인원 부단장은 이미 조사를 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죄는 그게 고의범위 아닙니까? 고의범. 그렇죠.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집행한 사람은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적어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서로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 상의했다고 한다면 고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둘까지는 뭐 일단 검찰의 수사 대상 그리고 어떤 처벌의 대상에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어떤 특히 뭐 안철수 후보랄지 아니면 이제 윗선들 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랄지 뭐 그런 부분은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더 검찰에서 주시를 하겠죠. 예, 이 교수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좀 남는 게 계속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거 확인을 왜 안 했지? 이용주 의원도 검찰 20년 출신이고 20년 된 검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인원 그 부단장도 부장검사 출신인데 그런 분이 이걸 왜 팩트를 놓쳤을까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그분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도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가 거기에 키가 가 있잖아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유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안철수 후보의 제자예요. 예. 그리고 아주 절친 관계죠. 그렇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정치권 나왔을 때부터 그 진신 캠프라는 캠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핵심으로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의 공천을 통해 가지고 여수에서 총선에 나왔던 분이에요. 예. 그럼 그런 분이 제보를 한 거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 후보가 청년 영입 1호고 최고위원이고 비대위원 출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유미 씨를 평당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낮게 보는데 평당원이 아니라 거의 당협위원장급이고 안철수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보고 어떻게 보면 측근. 예. 그 국민의당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가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측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 두 사람이서 증언을 했다? 그럼 이건 뭐 팩트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거 확실한 거지. 혹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지금 국민의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좀 약간 둘이 안철수 후보의 이제 비선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제 안철수 후보 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당 관계된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거
비선의 참사다. 이제 그런 문자가 왔어요. 아,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나가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내에서 말은 뭐 평당원이고 최고위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제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뭐 알고도 같이 한 것인지 그 부분은 뭐 사실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 김인원 부단장이나 이용주 단장보다도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와 더 지근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문거리 2인방쯤 되는, 이쯤 된다고 한다면은 김인원 부단장이나 이용주 단장이 검증의 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검증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후보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발표하세요.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도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고려할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유미 씨가 2012년하고 2016년 두 번 다 총선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구가 이용주 의원 지역구예요. 여수갑.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미묘한 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수갑은 또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 김인원 부단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당시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레드 카드를 받았다고도 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 고용정보원에서 권양숙 여사의 이 친척이, 먼 친척이 특혜 취업을 했었다. 그 내용을 발표했다가 그게 알고 보니까 친척이 아니었다. 이미 밝혀졌잖아요. 거기에 당사자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그걸 변명을 하냐면, 그것은 이 권재철 위원장이 제대로 우리한테 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 것이다. 이 권재철 위원장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했어요. 이미 옐로우 카드를, 어떻게 보면 레드 카드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다시 이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하고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 이 내용이 의미심장해요. 당이 케어해주지 않는다. 당원을 케어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나중에 할게요. 구속될까 봐 두렵다. 이건 다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기자에게 보낸 편지. 어쩌다가 거기 연루되어 있네요. 어쩌다? 거기 연루되어 있네요. 그럼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설사 주범이면 유체이탈 화법이고, 아니면 이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나는 손발에 불과했었다?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 좀 약간 의문스러운 면이 이유미 씨가 여자잖아요. 여자고 혼자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럴 테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먼저 상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저도 동의해요. 많지 않고 단지 누군가가 이거 계속 의혹 밝혀줘야 하는데 사실 뭐 지난 대선 동안에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의혹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의자내 그런 것들은 뭐 아주 격가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들에 대한 고용정보 채용 의혹이 가장 주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 매일 뭐 글씨를 한번 대조를 해보자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신빙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먹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선거가 5월 5일 날 지금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재인 후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아들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명백히 이 부분을 갖다가 외부에 국민들, 유권자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평당원이고, 물론 이유미 씨가 굉장히 지근거려서 많이 안철수 후보가 신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춘 콘서트라고. 그때부터 콘서트가 유행한 거 아닙니까? 청춘 콘서트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하긴 하지만 과연 여자인 혼자가 이걸 제시를 했을까? 그러면 적어도 당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누가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맞춰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이준석 최고위원하고도 그런 얘기 그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런 걸 뭐 만들어 놓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뭔가 지시해서 누군가의 기획자가 있다. 그렇죠. 그 기획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24일 날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은 아마 적어도 23일 아니면 24일 아침에 검찰이 나와라고 통지를 했을 거예요. 통지를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겁을 탁 먹고 아니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처벌을 받고 해야지? 그리고 뭐 일단 대선이 끝나가면 고소가 다 상대방이 다 서로 취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식 수사로 가는 거예요. 본인 입장은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상의를 했는데 당에서는 아니 나 모르고 하니까 케어를 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불만을 메시지로 전달을 한 거죠. 김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유미는 이 조작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준석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인원 부단장서부터는 헷갈려요. 이용주 단장도 헷갈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쪽 저쪽으로 뜯어봐도 기획자, 제3의 기획자는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죠. 저는 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제3의 예. 자, 그런데 국민의당의 대응이 온갖 그 수법을 다 써요. 안철수 광편의 공작이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고 국기문란 사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라. 이건 유체이탈 화법이고. 그리고 마지막엔 특검하자. 그리고 문준영 씨 그 채용 문제까지 같이 함께 조사하자. 네. 어우, 점입가경이에요. 지금 제 말씀하셨죠. 광팬의 어떤 행위라고 한 건 이상돈 의원이 한 얘기고요. 광편의 과도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대신 이제 이상돈은 그 얘기는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그래도 안철수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확실하게 책임지시오라기보다도 책임이 뭐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말씀한 것은 김동철 아마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죠. 마지막에 이제 특검 가자는 것은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지금 그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과연 국민의 어떤 지지라기보다도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전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차라리 이 시기에는 무조건 우리 잘못했다. 대신 검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봅시다. 그러나 당에서 뭐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아닙니다. 조사해보니까 우리 조사해보겠지만 라고 이렇게 하고 일단 무조건 국민에게 납작업져서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특검 가자 그러면은 마치 물귀신? 뭐 그렇게 해서 과연 자기들도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가자는 건 형식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으니 특검으로 가자라고 해야 될 말이 맞는 말인데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조작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조작이었으니까 특검으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당내 조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특검으로 찾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원래 특검이나 그런 주장을 하려면 지금 국민의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당 차원에서 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당내에서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서도 공식 보고 라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했어야죠. 왜냐하면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걸 종용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여기 지원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부정 취업의 전체 기획자처럼. 네. 그렇게 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캠프에 명운을 걸고 덤볐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기할 때 이 최고 후보까지 검증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가 지난 뒤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 석연치 않은 부분, 그리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내용은 왜냐하면 그때 이미 너무 막 던진 얘기다 이거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건 합의를 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것이다.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또 특징이 검찰은 당선자에 관련된 이 선거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이렇게 이미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인데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방관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에서도 모든 국민이 이건 꼬리 자르기고 저 사람이 그냥 평당원도 아니고 공식 선거 캠프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한 내용인데, 그거 당협위원장급이에요. 네, 이걸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도 믿어주지도 않고 믿을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국민의당 이쯤 되면 창당 이후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엇박자로 나가는 것 같죠? 왜냐하면 특검 얘기할 때 저는 그게 이거 특검 얘기,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특검을 왜 주장했냐면은 그래 이번 녹취 파일을 우리가 조작한 거 맞아, 인정할게. 하지만 문준용 씨가 특혜 취입했다고 그거 사실 아니냐? 그걸 한번 같이 파보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특검하자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 조작된 그 증거를 갖고 특혜 취업이라고 하는 게 다시 원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없는 주장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입사 날짜를 이틀이나 뒤늦게 서류를 냈다. 그 다음에 사인이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사인이 조작됐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파보자라고 이제 제가 아까 물귀신이라는 말씀 드린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건데 지금 국민의당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거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지금. 5%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사과를 해도 부족한 판에 거기다가 물귀신하자 그러면은 아마 지방선거 총선 결과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에 대한 증거 조작 의혹, 당이 최대 위기에 처했는데 국민의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혹을 받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어디 이렇게 남의 집 금고에 돈이 있어 이렇게 보여요. 그 유혹 느낀다고 교수님 들어서 그 돈 가져나옵니까? 저희는 안 하죠. 그럼 국민의당은 그런 범죄적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에 매몰되면은요.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요. 그런데 저도 20대부터 지금 내일 모레 50대인데 이제 선거를 십수 번 치러봤는데 유혹과 실행과는 완전히 별개 문제 아니에요, 검사님? 아니 실행하면 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 실행을 해서 범죄적 행위인 줄 알고 다 감옥 가는 건 아니고요. 발각이 되면 감옥을 가죠. 그런데 왜 범죄를 범죄를 이렇게 유도하는 충동적발로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포이에르바하라는 법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 강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 강제설. 그래서 내가 이 범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익과 고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더 많으면 범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더 온다, 이익보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범죄의 특성은 이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걸리더라도 누가 막아줄 것이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튼튼하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용주 의원, 그 주위에 지금 아까 김인원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 이용주 그분도 20년 된 검사 아니에요? 부장검사고. 이런 분들이 즐비한데. 왜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서를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의 구촌 관련된 인사청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걸 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가 드문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과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의 촉으로서 또 검찰 수사를 했던 느낌으로서 이게 테이블 조작한 거거든요. 결정적 증거를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야, 저도 좀 강심장인데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이 대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대선이라고 절대절명의 엄청난 판에서. 거고, 이게 사실 이런 게 파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에 있어 어떤 투표의 영향을, 이걸 만약에 유권자들이 저건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취나 서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유권자에게 혼란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것도 없는 사람을 가공으로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의 동생과 또 아들을 갖다 동원했다고 해요.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연기를 하게 돼서 이걸 녹취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동기가 증언을 했다.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행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완벽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완벽한 범죄 행위인데 완벽 범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 완벽한 범죄 행위인데 완전 범죄는 아니죠. 완전 범죄는 아니에요. 완전 범죄는 아니고 완벽한 범죄 행위고, 더 잘 아시잖아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사실은 다른 죄에 비해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거 그냥 허위사실 공표 차원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증거까지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까지 조작했기 때문에 단순한 공표하고 또 그걸 공표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 자체는 또 죄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수님. 네. 그때 당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5월 8일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용주 의원이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관계자,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했다? 네네네. 김현정 뉴스쇼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 역대 대선을 치르다 보면 이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받는 것은 네거티브를 결정적인 거 한 방만 터뜨리면은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젖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은요, 역대 대선에서 네거티브가 많이 있었고 마치 결정적인 한 방, 다시 말해서 김대엽의 병풍 이런 것들이 한 방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 전문가들은요, 그거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말씀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요 당시에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뭐였었냐면은,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서 황교안 총리가 이제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주일 사이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오차 범위,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라는 그런 조사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선거가 쭉 진행되면서 이 두 차례 몇 차례 걸쳐 이제 TV 토론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인 무엇인가 한 방만 터뜨리면은 다시 지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혹을 빨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갑재 씨와 같은 보수층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반의 성공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만 아니면은 안철수가 돼도 보수층에서 절반 성공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고, 세 번째는 정윤아 사건 터지면서 자식의 어떤 그 문제는 곧 부모의 책임으로 올라간다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던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겹치면서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 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문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고발한다는 말 고발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용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예.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예?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은 예.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